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키지 투어하고 특수 관광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여행 상품들은 패키지 투어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것들은 테마나 대한관광 상품, 그래서 모두 특수 관광 상품의 하나였습니다. 그룹 패키지 투어하고 특수 관광 상품은 좀 상대되는,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패키지 투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특수 관광 상품이 과연 어떤 의미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특수 관광 상품은 영어의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에서 번역이 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투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상품 공급원들이 합쳐서 전달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할 때 항공이나 숙박만 따로따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항공, 숙박, 음식, 교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꺼번에 전달된다, 그런 뜻이죠. 따라서 패키지 투어는 여러 가지 공급 요소,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공급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그걸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공급 요소들이 구성이 돼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패키지 투어의 소프트웨어 요소로는 일단 사람이고요. 모든 서비스 상품, 관광 상품 포함해서 사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다양한 소재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소재 조합, 그리고 항공편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항공사 또는 항공편의 등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급은 여기서 항공편의 등급도 되고 숙박의 등급도 되고, 다시 말하면 등급에 의해서 가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 그룹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는 최소 행사 인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종의 수익 하한 모델이 되고, 또 행사를 운영할 때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행사 인원, 그리고 공급업체들과의 상담, 이런 것들이 패키지 투어의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패키지 투어의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그런 기반들이 되죠. 항공기의 좌석, 호텔의 객실, 교통은 현지에 가서 버스를 활용할 거냐, 미니밴을 활용할 거냐, 그런 거고, 식사는 어떤 종류를 어떻게 먹을 거냐, 가서 현지에 가서 관광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또 안내자, 안내자는 대개 현지의 관광 매력을 설명하는 소위 투어 가이드를 얘기하고요. 인솔자는 투어 에스코트, 그래서 그러니까 출발할 때부터 목격된 관광객들을 인솔하는 인솔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관광 상품은 그 위험, 리스크에 굉장히 약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 그리고 신용카드 외화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패키지 투어의 하드웨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투어 구성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급인데, 등급은 이를테면 호텔의 등급 또는 항공 좌석의 등급에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달리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어떤 그 패키지 여행사의 광고를 보면 여행 상품에서 그 커미션 부분, 소위 그 소매업자들한테 주는 커미션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커미션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판매에서 직접 판매로 들어가도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가격 결정에서 등급이죠. 호텔이나 항공권을 어떤 등급으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가격이나 품질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여행 상품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옵션 투어죠. 소위 선택 관광인데, 선택 관광도 강제로 이걸 사도록 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소비자가 필요한 그런 선택 관광들을 제공하고, 또 사전에 그 내용을 미리 제시를 해서 소비자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선택 관광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선택 관광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홀세일 패키지 투어를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키지 투어의 구성 당사자들, 예를 들면 공급자, 관광자 또는 뭐 다른 구성 요소 당사자들이 모두 이익을 골고루 나눠 갖는 그런 패키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홀세일 업자가 자기만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거는 비즈니스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 패키지 투어 구성 당사자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패키지 투어에서 그 마케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상품 기획에서 상품 기획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품명이 있고요. 상품 이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또 그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상품 가격은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기획된 상품에 대한 소위 프로모션이죠. 홍보, PR, 그리고 패키지 방문수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소재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어떤 테마로 상품을 구성할 거냐,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고 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냐, 인솔자를 누구로 할 거냐, 실제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직판, 간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직판 경우는 홀세일러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한다는 뜻이고요. 간판 경우는 소매 여행사들을 통해서 모객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유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상품을 구성하거나 패키지 투어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나 경영 철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키지 투어로 가느냐 아니면 SIT,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로 가느냐 할 때 이 상품 기획자가 소비자들한테 과연 어떤 상품을 제공하고자 하느냐, 소비자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자 하느냐 하는 비전,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디어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 신상품을 생각하기 쉬운데 기존의 상품들을 약간씩 바꿔보거나 있는 상품들을 결합해보는 그런 재치, 이런 것들이 패키지 상품 구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은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계절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특정한 계절에 수요가 몰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상품 기획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패키지 투어나 SIT 다 마찬가지지만 성수기와 비수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수기는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수요를 좀 줄이는 디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몰리는 수요를 비수기로 좀 수요를 돌려보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얘기하고요. 비수기에는 또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를 개발해서 가능하면 비수기에 수요가 몰리도록 대표적인 게 스키장과 해수욕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고 스키장은 겨울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는 여름, 겨울에 각각 다른 이벤트를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행 상품은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질병이라든지 정치 상황 이런 데 따라서 여행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위 그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리스크에 대한 대책은 대개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때문에 이제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또 전 세계가 갑자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해서 취소가 된다든지 또 파업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 그것들을 보험으로 부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패키지 구성에서 가격을 적정하게 매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모객 인원입니다. 최소한의 인원, 또 행사하기 편리한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여행 동행업자의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은 최소 인원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현지 가서 버스 한 대를 초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상품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또 현지 가서 가이드가 통솔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패키지 업자들, 그 여행 도매업자들, 홀셀러들이죠. 문제가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서로 가격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덤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행 상품에서 덤핑이나 가격 경쟁은 굉장히 위험한 마케팅 전략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 상품이 다른 경쟁 상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품 내용 또는 상품 구성, 가격, 그 구성에 의한 가격을 얘기하죠. 등급에 의한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화가 경쟁 상품과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패키지와 그 SIT 차별, 패키지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시간까지 그 공부하지 않은 그 테마와 그 대한관광 상품 중에서 좀 별도의 그 SIT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관광 상품을 얘기할 때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역사 교훈 관광 상품입니다.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그 어원에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블랙 투어리즘이나 그리프 투어리즘 이런 말로 쓰이고 있고요. 관광이라는 게 원래 의미가 광을 보다, 관광이죠. 그래서 밝은 면을 보다 이런 뜻인데 다크 투어리즘, 다시 말하면 역사 교훈 관광 상품은 어두운 면을 보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관광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의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학살한 장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였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 또는 케네디 대통령이나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킬링필드의 배경이 된 캄보디아의 그 대량 학살 장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역사 교훈 관광 상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는 9.11 테러에 의해서 쌍둥이 건물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지금 다른 건물이 들어섰죠. 거기에 9.11 테러를 기념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미국 달라스 6층 박물관은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고요. 포드 극장과 로레인 모텔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역사교훈 관광 상품의 핵은 어두운 측면을 관광 상품화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치와 굴욕의 흔적도 관광 상품이 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우에 그 지금 경복궁 그 안마당에 옛날에 중앙청, 그 전에는 조선총독부 건물로 쓰이던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그냥 파괴해서 없앴죠. 치욕의 역사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걸 그 자리에 보존하기가 어려웠다면 그걸 이설해서 어딘가에 다른 데에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역사 교훈 관광 상품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내일기 이런 배경이 된 2차 대전의 어떤 그 치욕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는 그 6.25 전쟁의 상흔이죠. 분단의 상징인 DMZ가 요즘 많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노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복지 관광 상품입니다. 소위 그 소셜 투어리즘이라는 건데, 이 소셜 투어리즘, 다시 말하면 복지 관광 상품의 특징은
관광을 할 수 없는 대상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을 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나 어떤 사회적인 단체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관광 상품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관광 상품인데요. 우리나라 경우는 장애인 관광 상품에 대한 지원 제도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상대로 정부 지원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는데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장애인 관광, 다시 말하면 관광을 정부에서 시켜준 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장애인들은 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무능력하고요. 또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관광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광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진국은 뭐 독일을 포함해서 미국, 뭐 유럽 각국들이 장애인에 대한 관광 또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소셜 투어리즘이 일반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광과 섹스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교적 우리나라 관광학자들이 이 관광과 섹스에 대한 그런 연구나 언급을 지금까지 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관광 현상으로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섹스 또는 매춘 관광 문제를 우리가 그냥 덮고 지나가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든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관광과 섹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광은 일반적으로 뭐 놀이 환상을 추구하는 그런 거로 알려져 있고 특히 성적 모험 속으로 탈출하는 사회적인 통로로 인가된 그런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은 대개 이 고도의 성적인 관광 어떤 욕구가 수반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섹스 관광은 관광의 어떤 주요 유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섹스가 놀이로서 간주될 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섹스 산업으로 이렇게 양성화해서 뭐 지원까지는 몰라도 그냥 인정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지금 섹스 산업이 번창해 있습니다. 섹스의 관광 상품은 결코 기획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서 연구해서 뭔가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보자 그런 의미죠. 특히 이제 섹스 관광에서 이제 매춘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의 섹스 관광은 매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매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금지시키면 뭐 풍선 효과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양성화되면서 오히려 사회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사회 현상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유교시대 때만 매춘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성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제도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매춘이 사회적 필요함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매춘 섹스 관광을 할 때는 단속을 할수록 풍선 효과가 생기는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없어지지 않은 그런 사회 현상이고 최근에는 뭐 매춘 외에 섹스토이나 뭐 체험제, 포르노 이렇게 섹스 관광 상품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뭐 섹스토이나 포르노 이런 것들은 양성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도 매춘 자체를 제외한다면 섹스토이나 포르노 같은 거는 관광상품으로 기획해서 운영을 해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수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선진국에서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섹스 산업이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또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관광을 하면서 섹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양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섹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소유나 정복의 대상에 섹스가 포함된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관광자의 타인 육체 지배를 통한 만족 추구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섹스 노동자나 관광자 사회 속에서 성적, 계급적, 문화적 어떤 파워의 복합한 상호작용으로 연구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성적 자신감, 인종간의 호기심, 관광자의 도덕적 방종과 일탈의 결과로 보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관광과 이 섹스는 굉장히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뭐 조선시대는 엄격한 유교 문화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문화, 또 홍등가가 공경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제 통치에서는 공창제도가 있었고요. 또 6.25를 전후해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조촌이 많이 우리나라에서 번창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용인되기 어려운 거였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떤 기지촌이 그 안전벨트 역할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한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생관광은 우리나라의 관광 문화가 선진화되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기생관광을 왔던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 관광객들 중에 상당수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포함해서 해외로 매춘 관광을 가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관광에서 섹스 또는 그 매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선진 각국의 사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매춘은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만큼 오래됐고 또 없앨 수 없는 그런 문화의 하나고요. 뭐 그런 걸 반영한 어떤 역사적인 그 연속성상에서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그 매춘이 합법입니다. 독일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매춘 인구가 4만 5천 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2조 원대가 되고 또 그거 외에 뭐 남녀 혼욕 이런 것들로 독일은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들의 어떤 권리도 보장해주고 또 건강진단을 해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좀 허가제로 되어 있고요. 네덜란드도 대표적으로 매춘 관광이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 매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나라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매춘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도 일반적으로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매춘에 대해서는 불법이고요. 이탈리아도 일반적으로 개방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불법인데 현재 그 공창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매춘이 적법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이웃나라 일본, 필리핀, 태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지금 매춘 관광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섹스 관광에서 대두된 거는 소위 로맨스 관광이라는 겁니다. 로맨스 관광은 여성의 매춘 관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춘을 그러면 남자들이 여성을 사는 것을 이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을 사는 그런 매춘이 굉장히 동서양을 포함해서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통칭 로맨스 관광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우도 그동안 그 여성의 매춘 관광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음성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투어나 이런 그 상품을 위장해서 내용적으로는 매춘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스 관광이 뭐 물론 매춘을 제외한 거는 우리가 상품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전하게
예를 들어서 그 섹스 관광지, 섹스 기업. 독일 같은 경우 베아테 우제라는 여자가 이 섹스 기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포르노나 섹스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직접적인 매출은 아니기 때문에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섹스 토이 같은 걸 판매하는 섹스숍, 그다음에 포르노나 어떤 그 게이, 레즈비안 이런 것들에 대한 퍼레이드 이런 것들은 관광객 측면에 유치 측면에서 한번 좀 좀 선제적으로 한번 개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간접적으로 이 성을 주제로 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면 성문박물관이 두세 개 있죠. 실제로 신혼여행 부부나 노인들이 가서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또 삼척에 가면 조각공원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즐겁게 관람을 하는 그런 게 되고, 처형문화제는 축제지만 그 처형문화의 원래 그 원류가 처형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섹스와 관련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섹스 관광에서 이 관광학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스 관광이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학 측면에서는 이것들을 연구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라는 그런 방향 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섹스나 매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과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금지주의로 돼 있죠. 하면 안 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규제를 통해서 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은 합법화 시켜오고 있죠. 근데 섹스나 매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더 중요한 거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성의 어떤 학대 이런 것들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비자발적인 그런 매춘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그런 성적인 착취는 절대적으로 보호되고 금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거를 빼놓고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자의적인 매춘인 경우에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거죠. 그 경우에 권리를 인정해주고 세금도 내고 건강 진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선량한 그 시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섹스 산업 자체가 매춘을 제어하고는 어떤 산업으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섹스 관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저 같은 학자 입장에서는 현실보다는 이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거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외국은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를 뺀 관광학자들은 섹스 관광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그룹 패키지하고 그거의 반대 개념인 그 특수관광 상품을 알아봤는데요. 특수관광 상품은 SRT, 다시 말하면 스페셜 인터리스트 투어리즘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RT는 1995년경이죠. 세계관광기구, 또 세계 여행 관광협회, WTTC, 그다음에 어스카운슬 여기서 공동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통해서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이런 문제를 처음 협의하면서 대두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SIT가 출연하게 된 거는 예를 들어서 관광 수요 또는 관광 공급에서 이런 요소들이 출연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대안적인 요소나 관광적인 요소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렇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는 영업계, 숙박, 교통 이런 쪽에서 그
대안 상품으로 쓰였던 SIT 문제가 대두됐고요. 또 미디어에서 관련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이 여행이 활성화하게 되기 전에는 이 생활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이 주를 이뤘다면 어느 정도 산업 사회를 지나고 또 어느 정도 그 사회 구조가 변화되면서 그 여가 활동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등장이 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SIT의 수요가 증가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관광 상품이 그룹 패키지 투어로 출발했습니다. 수익 사업으로서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개별적인 여행을 하다가 이 토마스 쿡을 기점으로 해서 영국에서 이 그룹 패키지 투어가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한 그런 혁명이었죠. 근데 이게 이 상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또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증대를 했는데 그게 바로 SIT가 되겠습니다. SIT는 여러 학자나 기관들이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계관광기구죠. 유엔산하기구입니다. 특정 관광시설을 개발하고자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하는 개별 관광자 또는 선정객에게 제공하는 전문화된 관광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리드라는 학자 역시 유사한 개념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목적지에서 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행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일러 앤 홀도 여행자의 여행 동기나 결정 요인이 주로 특별 관심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여행 상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푸운이라는 학자도 비슷한 정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목적지의 경제적 사용 영역의 필요와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매스 투어리즘 다시 말하면 그룹 패키지하고 SIT를 비교하면 여행 핵심 요소, 참여 형태, 활동 목적, 활동 형태 등이 SIT 경우는 사회문화적인 경험, 또 참여 형태가 적극적이고 활동 목적이 주로 교육적인 것 그리고 활동 형태가 좀 시식과 일탈보다는 진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룹 패키지 투어, 일반적인 그 매스 투어리즘의 한 형태죠. 패키지 투어하고 이거의 상대적인 개념인 SIT, 특수 관광 상품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특수 관광 상품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 그리고 특수 관광 상품의 다양한 사례,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전 시간에 대한 관광 상품 또는 테마 관광 상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다루지 않은 예를 들면 역사 교훈 관광 상품이라든지 장애인 관광을 포함하는 그 소셜 투어리즘 복지 관광 그리고 섹스 관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